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한 2시간에 걸쳐 가지고 강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기법,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핵심적인 그런 법률 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저는 그 은행에 한 35년 근무를 해서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해서 창업교육 전문기관인 경남 전문가협동조합에 이사장을 한 4년 역임하고 현재는 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멘토링, 그다음에 강의를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오늘 주제뿐만 아니고 관련된 금융거래라든지 그다음에 대출을 좀 쉽게 받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기법입니다. 우리 창업하시는 분은 본인의 그 신용관리 또는 신용등급을 다 아시고 난 이후에 창업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저희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등급을 모르신 분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 60, 70%가 본인 신용 등급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본인의 신용 등급을 모르면서 창업을 한다. 또한 또 본인 신용 등급을 잘 모르면서 취업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신용 등급 자체 관리가 대출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금융회사에 자금을 차입할 때에 금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신용 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1등급부터 10등급 차이가 약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6%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의 자금을 차입한다면 연간 한 1,600만 원 정도의 이자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등급의 차이가 대출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용등급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출 금액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리도 저렴하게 이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자산관리 내지는 재테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회사에서는 만약에 첫 번째로 대출 상담을 가게 되면은 본인의 그 주민등록증을 진구를 해서 본인의 그 신용등급 조회를 합니다. 따라서 등급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신용등급이 7, 8, 9, 10등급 이러한 저신용등급일 경우에는 은행권인 금융회사에서는 대출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그 다음 여신 전문기관인 캐피탈회사, 카드회사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은행권이 저금리를 지급해주고 있는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저축은행,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대부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업체 금리가 24%입니다. 물론 내년 하반기에 20%로 금리를 낮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낮춰지는 않았죠. 근데 은행권에서는 대출금리가 신용대출 경우에 높아도 한 4%. 그럼 이제 대부업체의 신용대출금리는 24%다 말씀이죠. 그럼 적어도 6배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테크의 일종이다. 즉 기업의 수익 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는 본인의 신용등급 관리를 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거든 직원들 그리고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신용등급 관리도 한번 조회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신용등급이 저신용등급, 즉 말해서 7에서 10등급일 경우에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금융회사에 이제 그만두고 일반 기업체 임원으로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그 임원으로 근무할 때에 저는 그 채용을 담당했었는데 신규 채용자들한테 반드시 본인의 신용등급 관리표를 본인이 스스로 가져오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용등급 관리표를 가져오면은 신용등급을 보고 이 신용등급이 안 좋은 그런 채용 예정자들은 아예 서류 심사에서 또는 면접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용등급이 안 좋다는 거는 제일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대출이라든지 그다음 신용카드 대금이라든지 공과금 이런 것들이 연체라는 것이죠. 연체가 되었기 때문에 신용등급 관리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용 예정자가 신용등급이 안 좋은 그런 채용 예정자가 면접을 보러 와서 채용을 한다면은 그 직원이 만약에 채용이 되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격리 쪽이라든지 자금 쪽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뭐 현금 서비스라든지 카드 대출 사용한 이후에 자금이 부족하면은 결국은 회사에 있는 자금을 먼저 중단을 해서 상환을 하고 나중에 또 다른 금융회사의 신용카드나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 또 회사의 자금을 중단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이자만큼은 자기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자가 충당이 안 되면은 회사의 자금을 중단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회사의 자금이 눈속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결국은 큰 사고를 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용등급이 안 좋은 직원들은 채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 공공기관, 그다음 대기업들, 심지어는 중소기업들도 다 개인 신용 정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용등급이 안 좋은 그런 결혼 대상을 찾는 사람들은 아예 연결을 안 시켜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도 7등급 이하일 경우는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카드 발급한 이후에도 등급이 낮으면은 이용 한도를 제한시킨다든지 사용 금액을 낮추는 그러한 불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럼 어떻게 신용등급 관리를 하고 있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신용등급 회사가 즉 신용평가회사가 K12, 그 다음에 나이스 지킴이 두 개 회사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신용등급 관리를 하고 있는 평가회사들입니다. K12는 코리아 그레이트 뷰로 해가지고 그런 약자입니다. 그 다음 나이스 지킴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각 그 신용평가회사마다 평가 항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상한 이력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상한 이력 정보는 이제 연체 정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부채 수준, 즉 말해서 본인의 소득 수준 대비해가지고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 거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금융회사인 은행을 주로 거래하는지, 안 그러면은 카드 대출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할부금융이라든지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러한 회사를 거래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또 평가 점수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거래기간,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네 가지 항목을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여러분들 아직 뭐 그렇게 지금도 본인의 신용등급 조회를 하면은 신용등급이 낮아진다고 아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대표님들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제도는 이제 폐지가 되어 가지고 본인의 신용등급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내 등급이 현재 신용등급 몇 등급인지를 수시로 한번 평가회사를 통해서 또는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은 평가기관을 통해서 등급 관리를 한번 조회를 해서 만약에 내 등급이 저신용등급이라면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신용평가회사에서는 신용등급을 내리는 것, 즉 말해서 인하시키는 것은 즉시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연체가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즉시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연체를 정리했다든지 그다음 현금서비를 사용해 가지고 상환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즉시 올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평균 한 4.3개월 이 지난 이후에만이 등급을 올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평가회사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또 자금을 충당해 가지고 변제를 했는지 또 언젠가는 또 연체가 되겠다든지 현금 서비스를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즉시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들이 이 신용평가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를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뭐 사업하신 분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분기에 1회 정도, 분기에 1회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신용등급을 조회를 한번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가에서 두 개 회사가 각각 평가 항목마다 평가 점수가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죠. 그죠? 상한 이력 정보는 KCB 같은 경우는 28점, 그 다음 나이스는 40%, 그죠? 그 다음 연체 같은 경우는 26%, 23%, 그 다음 신용 형태 정보는 32%, 2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신용등급 조회를 하더라도, 본인의 신용평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미국의 그 평가에서 적어왔는데, 미국은 아직도 신용정보 조회를 하더라도 10%의 평가 비율이 있다. 그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자료는 올 연말까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신용등급 관리를 등급별로 합니다. 즉 말해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그렇게 해서 최우량 등급인 1, 2등급을 비롯해서 최저 등급인 90등급을 이렇게 등급 관리를 하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즉 2021년도부터는 이 등급 관리가 등급이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점수로 관리한다. 이것이 이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1점 차이로 한 등급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좀 불합리하다. 따라서 2021년도부터는 나이스라든지 KCB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수 구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등급이 나이스 같은 경우는 900점에서 1000점입니다. 그러나 KCB 같은 경우에는 942점에서 1000점을 1등급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점수제로 관리를 하고 있다. 물론 지금 5대 시중은행, 어느 은행이 아시죠? 국민은행, 그 다음에 신한은행, 그 다음에 농협, 그 다음에 KB 하나은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5개 은행이 5개 시중은행입니다. 그 5개 시중은행은 지금은 연말까지는 등급제와 점수제로 혼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이제 등급이 없어지고 순수하게 신용 점수로만 해가지고 신용 등급을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회사, 두 개 평가회사에서 볼 때에 어떤 것들이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건지, 어떤 요소들이 부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있는지를 제가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긍정적 반영 요소 중에서 대출금 상한 이력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은행에 예금만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B라는 사람은 대출이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 연체를 시키지 않고 정기적으로 잘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A라는 사람은 은행에 예금이 이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 B는 대출이 이력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어느 사람이 더 신용 등급이 좋을까요? 네. 보통 보면은 제가 질문하면은 재산도 많고 은행에 예금이 있는 사람이 신용 등급이 좋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사실은 반대입니다. 예금이 1억이 있는 사람보다는 대출이 1억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신용 등급이 더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신용평가회사에서는 이 사람의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금만 1억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연 뭐
이자가 연체되는지, 그 다음 카드 사용 대금이 연체가 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등급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출이 일익 사람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상환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사용해서 대금 결제 기일에 정기적으로 상환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1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대출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나는 굳이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대출을 쓴다. 이거는 참 안 맞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신용 등급에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뭐냐? 라가 제가 좀 이제 팁을 드린다면은, 자, 대출을 뭐 사용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만원서 대출을 이제 한도를 받아낸다는 것이죠. 만원서 대출. 이 만원서 대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출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가의 회사에서 볼 때는 대출 한도 설정 자체가 대출입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용한다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신용카드 사용을 잘 안 하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신용평가에 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냐. 종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은 전혀 신용등급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개인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신용카드 사용하지 말고 체크카드 사용하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신용등급에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민원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왜 정부에서는 개인의 부채를 없애기 위해서 체크카드 사용하도록 해놓고는 이것이 신용등급에 반영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최근에는 이제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체크카드를 사용해야만이 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신용카드를 사용해가지고 연체가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하죠.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해야 합니다. 할부로 구입하면은 이제 현대캐피탈 예를 들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본인은 자금이 많이 있어서 현대자동차를 현금으로 사고 싶음에 불구하고 캐피탈 회사에서 이거 현금 사지 말고 저금리로 우리 캐피탈 회사에 융자를 해줄 테니까 그 융자 대금으로 뭐 할부를 해가지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렇게 권유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이자도 싸니까 할부로 뭐 이렇게 자동차를 구입하겠다 해가지고 할부로 구입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 캐피탈 회사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1금융회사는 은행보다는 좀 이렇게 등급이 안 좋은 그런 금융회사거든요. 캐피탈 회사라든지 카드 회사, 이런 회사들은 이제 그런 회사를 사용했다면은 신용 등급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캐피탈을 이용해가지고 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그 결과를 보니까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그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왜 나는 돈이 일시적으로 사고 싶은데 불구하고 캐피탈 회사에서 권유해서 내가 할부로 사는데 이것이 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거기 또 이제 개선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캐피탈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어느 캐피탈 회사는 캐피탈로 할부를 받더라도 신용 등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캐피탈 회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회사는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할부로 사서 캐피탈 회사 거래를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캐피탈 회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할부로 살 때에 캐피탈 이용할 경우에 회사에 물어봐야 됩니다. 자, 내가
할부로 살 경우에 이 캐피탈 예산은 내 신용 등급에 마이너스, 즉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문의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캐피탈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출금을 일으켜서 상환할 이력이 없고 이력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보통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체크카드, 신용카드 어느 것이 이제 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미치냐는 거는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더 유리하다 말씀드렸고, 물론 우리가 이제 연말 정산할 때에 그 소득공제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죠? 소득공제금액은 어떻습니까? 체크카드는 30%고 신용카드는 15%밖에 안 되죠. 이 소득공제금액 비율을 본다면은 체크카드가 더 유리하지만은 신용등급만 놓고 볼 때는 신용카드 사용이 더 유리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그 대학생 자녀들 둔 부모님이 많이 있다든지 혹시 동생이 있다면은 보통 부모들이 보면은 대학생 자녀들한테 뭐 공과금이라든지 그다음 휴대폰 사용료를 갖다 현금으로 주고 결제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 되면은 신용 등급에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대학생들 보면은 특히 학자금을 좀 일시 연체됐다든지 현금으로 사용하면은 신용 등급이 한 7, 8등급 나옵니다. 이래 되면 취업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대학생 자녀나 동생이 있다면은 이 신용 등급을 올려야 되냐면은 신용카드라든지 그다음 휴대폰 대금이라든지 이걸 반드시 현금으로 결제하지 말고 본인의 거래은행을 만들어서 예금 통장을 통해서 자동이체를 통해서 결제를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자체가 신용거래의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등급에 상향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현금을 하지 말고 결제계좌, 즉 자동이체를 통해서 신용카드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공과금 이런 것들을 결제구조를 통해서 하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신용평가 시에 가장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오른쪽에도 있습니다만은 연체입니다. 연체. 그 연체는 대출 원리금 연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 그 다음은 공과금 납부 연체. 이것이 제일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신용카드 연체를 시켰다, 그 다음에 공과금 연체 시켰다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결제하더라도 그것이 장기간 바로 신용등급에 그 개선이 안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통신요금이라든지 각종 공과금 요금이 성실하게 납부하면은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도 평가할 때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주겠다. 좀 이렇게 개선이 됐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부정적 반영에서 좀 말씀드렸죠. 그죠? 연체, 대출금 연체, 그 다음에 신용카드 대금 연체, 각종 공과금 연체. 이것이 제일 부정적으로 반영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부정적인 반영되는 요소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현금 서비스입니다. 현금 서비스. 현금 서비스 용어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 카드 대출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단기 카드 대출. 그 다음 또 하나, 카드 대출. 카드 대출도 용어가 또 바뀌었어요. 그거는 장기 카드 대출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제가 이제 그 은행에 있을 때에 아주 우수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은행을 그만두고 미수금융이라는 그런 이제 서민금융재단에 제가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에 그 우수한 고객이 저한테 와가지고 지점장님 내 신용 등급을 좀 한번 봐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본인 신용 등급 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본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1등급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크게 경영을 하고 있고 연체도 하나 시키지 않았고 대출도 많고 담보도 있고 그 다음 은행 거래도 아주 오랫동안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신용등급 조회를 하니까 몇 등급 나오는지 아십니까?
10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본인 사장도 놀래고 저도 놀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표님, 사장님이 뭐 대출금 연체시킨 거 없습니까? 내가 은행 예금이 많은데 왜 연체시키느냐? 그러면은 혹시 신용카드 대금 연체시키 있습니까? 그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현금 서비스를 쓴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현금 서비스 수시로 쓰는데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니, 현금 서비스를 왜 씁니까? 은행 잔고가 있는데. 그 이제 농담 삼아 매주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친구들한테 오락하는데 그 오락 자금을 현금 서비스를 갖고 이제 현금 서비스를 빼가지고 그 오락 자금으로 충당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즉 말해서 현금 서비스 승 자체가 신용 등급에 뭐 영향을 미칠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그걸 뭐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10등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팀장님 어떻게 하면 이거 1등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적어도 10등급에서 1등 올리면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현금 서비스는 그때부터 이제 일체 쓰지 않고, 물론 카드에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연체도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내지 1년 지난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1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등급이 영향을 미쳤다면은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전혀 현금 서비스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사업하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급히 이제 카드 대출이라든지 현금 서비스 사용할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는 저축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부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1금융에서 안 해주면 결국은 보험회사, 그 다음 신협, 새마을금고, 캐피탈회사, 카드회사, 거기도 안 해주면은 결국 어디 가냐면은 저축은행 갑니다. 자, 저축은행도 안 해주면은 결국 어디 가죠? 대부업체 가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부업체 몇 프로였습니까? 최고금리가 24%입니다. 24%. 그러나 대부업체도 지금 안 해주는 고객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 어디 가냐면은 사채시장으로 간다는 얘기죠. 사채시장 지금 여러분들 몇 프로 금리 아십니까? 최근에 보니까 365%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1%는 이야기죠. 누가 쓰고 있느냐? 의사들이 쓰고 있어요. 의사들이. 기계 이제 어르기 설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325%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카드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대부업체가 24%거든요. 그건 얘가 모르고, 이제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자금 썼는데, 보통 요즘 보면은 급하다 보면은 한 달에 24%는 월 2%입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2부죠. 2부란 용어를 쓰는데 2%단 말씀이죠. 그럼 연을 치면 24%입니다. 곱하기 11 하니까. 근데 보통 보면은 2.5%, 심지어는 3%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몇 프로죠? 36%입니다. 자, 나는 모르고 최고금리가 24%인데 모르고 36%를 줬어요. 또 채권자 빌려주는 사람도 자기가 최고금리가 24% 이상 받아도 되는 줄 알고 36%를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실은 제가 사례를 하나 들면은 행사조정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 돈을 안 갚아요. 안 갚아서 이제 보통 이제 채권 채무 관계는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고소해가지고 사기사건이 아니고 민사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채권자들이 우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소하느냐?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갚을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 돈을 빌려갔다. 그래서 사기다. 이렇게 해가 형사 고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고소장이 접수돼가지고 저 같은 행사조정위원한테 이제 고소 사건으로 이제 조정이 넘어옵니다. 그럼 이제 조정위원 둘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고소인하고 피고소인 옆에 앉히고 있습니다. 돈을 내가 이제 고소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친구한테 돈을 1,000만 빌려준데 상환기간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도 안 줍니다. 옛날에는 1년 동안 이자를 받았습니다. 몇 프로 받았습니까? 36%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모르던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채무자 둘이 이제 피고소해 왔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채권 채무 관계는, 사기죄가 성립이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돈을 상환하지 않기 위해서 원리금을 주지 않게 빌렸다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차입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미 1년간 이자를 줬어요. 그럼 내가 돈을 갚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는 거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채권자도 모르고 월 3%에 36%를 받았고, 채무자도 모르고 36%를 줬어요. 그게 이제 형사소송 하다 보면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소한 이야기죠. 자, 우리가 사채금리가 대부업체나 개인 간의 대출 이자는, 대금 이자는 최고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24%입니다. 즉 말해서 24%를 초과한 금액은 받아서도 안 되고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이제 그때서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도, 아유,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묻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지급해버렸어요. 36%를. 네, 맞습니다. 원금에서 나중에, 초과된 부분, 24% 초과한 12%만큼 이자금 더 준 금액은 원금에서 차액만큼 주도록 법으로 그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이제 그건 못 챙긴다는 것이죠, 채무자가. 그거 이제 우리가, 채권 채무자가 왔기 때문에, 조정실에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과 지급액만큼은 원금에서 차감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소송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최고금리는 금융회사든 대부업체든 그 다음에 개인 간의 대출 대금이든 최고금리가 24%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팁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업하시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금 서비스, 즉 단기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또 대부업체도 저축은행도 일시적으로 좀 기병만 써가지고 변제를 했어요. 했으면은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 1금융회사는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현금 서비스, 저축은행, 그 다음에 대부업체를 융자금을, 즉 대출을 쓰더라 상환하더라도 그것이 흔적이 남습니다.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금융회사에서는 개인의 예금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에 의해서. 그러나 대출은 다 나타납니다. 변제를 하고 난 이후에도 어느 금융회사에 거래한지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은행에 있을 때 보면은 본인의 신용등급 조회하면은 저축은행이라든지 그 다음 대부업체라든지 현금 서비스를 사용한 이후에 변제를 하더라도 흔적이 남는다면은 1금융회사인 은행에서는 대출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지금은 잔고가 없습니다. 현금 서비스 다 갚았어요. 카드 대출, 그 다음에 저축은행 다 갚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언젠가는 또 쓸 우려가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흔적이 있는 고객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안 해줍니다. 거의. 못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현금 서비스라든지 대부업체라든지 저축은행과의 거래를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등급에서 10등까지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지금 현재 최근에 현재는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5등급이 최고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신용 등급이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용 등급을 상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등급제가 아니고 점수제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 이것도 하나의 개인 신용급 등급 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신문 방송에 언론을 보면은 저신용자 이런 용어를 간혹 듣거든요. 그 저신용자는 몇 등급이냐? 7에서 10등급을 이야기합니다. 7에서 10등급은 저신용자고 한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활동 인구의 한 8, 9% 정도가 차지하고 있다. 이게 정전에는 한 10% 정도였습니다. 1% 정도 줄였죠. 그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대표들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본인들 신용 등급 아시는 분 손 드세요 하면은 10명 중에서 한 두세 명만 들거든요. 그 중에서 1등급인 사람 손 들어보시면 거의 안 들어요. 1등급인 사람 손 자신 있게 듭니다. 좀 자기 자신 있다고. 근데 아는 사람은 이제 대체로 보면 저신용자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뭐 부끄러울 일은 아닌데도 조금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걸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인의 신용 등급 조회를 했는데 밑에 그 당구장표 있죠. 등급이 안 나온다. 무등급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거래를 6개월 미만 거래했다. 이런 사람들은 저신용자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7에서 10등급으로 되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즉 1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수시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신용대출이 이제 우리나라의 자, 금융회사에서 볼 때는 1등급부터 10등까지 놓고 볼 때에 어느 등급을 소유자를 대출을 잘 해주겠습니까? 1등급이죠. 당연히 1등급은 거래도 양호하고 연체 실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대출을 아주 쉽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대출이 약 50%가 1등급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도 신용대출뿐만 아니고 담보대출도 1등급의 보유자가 최고로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등급이 낮은 사람보다는 등급이 최우선 등급한테 대출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거. 이건 당연한 이치다. 자, 제가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등급에 따라서 거래하는 그 거래 금융회사라든지 가계대출 비중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자, 1 내지 2등급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예, 은행이죠. 그죠? 은행이 약 44%입니다. 그 다음에 차츰 갈수록 은행에서 만약에 융자를 못 내주면은 보험회사, 그 다음 보험회사 안 되면 상호금융, 상호금융에서 안 되면 여신전문기관, 그 다음 저축은행, 대부업, 이런 순서를 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참고로 이제 상호금융이 어떤 금융회사를 상호금융이라 합니까? 예, 상호금융이라면은 신협, 새마을금고, 임협, 옛날에 우리 단위조합이라는 용어를 썼죠. 지역농협, 이는 이제 금융회사를 상호금융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신 전문기관은 어디냐면은 캐피탈, 그 다음에 카드회사, 이런 회사를 이제 여신 전문기관이라 합니다. 자, 최우수 등급은 금융회사, 1금융회사, 은행이 최고 많습니다. 그 대부업체는 없죠. 뭐, 위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굳이 대부업체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저신용 등급인 7에서 10등급은 어디 금융회사가 제일 많습니까? 대부업체죠. 그죠? 몇 프로입니까? 약 84.5%입니다. 왜? 위에서 은행이라는 보험회사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가는 곳이 대부업체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축은행. 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업체가 지금 최고금액 24%로 이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내년에는 20%로 이제 좀 내리겠다. 저신용자라든지 저소득층,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서 24%에서 20% 금리 내리면 어떨까요? 과연 저신용 등급자가 대부업체에 대출받기가 더 쉬울까요? 안 그러면 더 어렵겠습니까? 네, 더 어려워진다고 저는 봅니다. 더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죠. 금리가 대부업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금 조달을 은행같이 예금으로 안 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이제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자하고 대출하고 예금하고 금리 조달금리하고
운영금리 차이가 낮다는 것이죠. 지금 제1금융회사 은행에는 예대 마진이라 합니다. 그걸 예대 닌이라 하거든요. 닌 한 2% 전후입니다. 2.5% 전후인데 대부업체는 더 작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출 최고금리를 20% 내리면은 대부업체에서는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는 것이죠. 하면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즉 소득이 낮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기 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4차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사실은 대부업체 최고금리 낮는 것이 결국은 결코 저신용등급자에게는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거는 한번 우리 정부에서도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부분들이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